기원전 5세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부에는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진동하고 비단이 깔린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그곳.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공포가 벽지처럼 붙어 있던 곳이었거든요. 수백 명의 여성이 그 안에 갇혀 있었고 그 중에는 왕의 친딸들도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12살, 13살이 되던 해 환관이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교과서 속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뒤편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의 하렘에는 4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 땅 어디서든 끌려온 사람들이었죠. 이집트의 공주, 리디아 귀족의 딸, 바빌론에서 온 무희까지. 출신도 언어도 신도 달랐지만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단 하나의 정체성만 남았습니다. 왕의 소유물이라는 딱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인간 창고를 실제로 움직인 건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환관들이었거든요. 어릴 때 거세당한 이 남성들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대신 하렘 안에서만큼은 막강한 권력을 쥐었습니다. 누가 오늘 밤 왕의 침실로 불려가는지, 누가 임신을 했는지, 누가 눈밖에 났는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왕이 아니라 환관들이었습니다. 하렘의 모든 복도에는 그들의 눈과 귀가 뻗어 있었습니다. 속삭임 하나, 눈빛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러니 반항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항을 꿈꾸는 순간 그 꿈은 이미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었으니까요. 화려한 궁전 안에서 가장 철저하게 설계된 감옥, 그게 바로 하렘이었습니다. 하렘 안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정점에는 왕비 아메스트리스가 있었고 그 아래로 총애받는 첩들, 그리고 아직 왕의 눈에 띄지 못한 여성들이 층층이 나뉘어 있었죠. 얼핏 보면 궁중의 위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건 조직도가 아니라 먹이사슬이었거든요. 여성들은 춤을 배우고 악기를 익히고 향을 다루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의 욕망을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를 갈고 닦는 과정이었죠. 그 훈련이 끝나면 기다리는 건 졸업장이 아니라 왕의 침실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왕의 총애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4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단 한 명의 시선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구조.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옆 사람을 짓밟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살 시도, 낙태 강요, 모함과 밀고가 하렘 안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파멸시켜야만 내가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갈아먹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렘의 담장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 왕의 딸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운명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식 왕비의 딸로 태어나면 적어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동맹이 필요한 나라의 왕자에게 보내지거나 유력한 귀족과 결혼시켜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었으니까요. 비참하긴 해도 최소한 궁 밖으로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첩의 딸로 태어난 소녀들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상한 신분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피를 받았으니 공주였고 첩의 몸에서 나왔으니 천민이었습니다. 너무 고귀해서 평민에게 줄 수 없고 너무 천해서 왕족과 이어줄 수도 없는 존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 아이들은 하렘의 담장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갇힌 그 벽 안에서 언니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컸습니다. 12살, 13살이 되면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웃음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면서도 그 눈은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죠. 환관이 방문을 두드리고 왕의 부름을 전할 때 소녀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키워졌다는 걸, 감정이 마비된다는 게 어떤 건지 이 아이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배워버렸습니다.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가 괴멸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언덕 위 황금 옥좌에 앉아 그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세계 최강 제국의 황제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 군대가 불타는 걸 구경해야 했던 겁니다. 그 굴욕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이후 그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크세르크세스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국을 진두지휘하던 지도자의 눈빛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불안과 의심이 채웠습니다. 조정회의보다 하렘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신하들의 보고보다 황관들의 귓속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비웃음을 샀지만 하렘 안에서만큼은 여전히 아무도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패배한 황제에게 하렘은 마지막 남은 왕국이었던 겁니다. 현실에서 잃어버린 통제감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래서 그는 더 깊이 침잠했습니다. 더 자주, 더 극단적으로 살라미스에서 잃은 권위를 하렘에서 되찾으려 했던 거죠. 권력이 흔들릴수록 그것을 확인하려는 욕망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향하는 곳에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크세르크세스는 몸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이야기 중에 유독 불편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친동생 마시스테스의 아내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황제가 신하의 아내를 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파격이었지만 거절당하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마시스테스의 딸을 결혼시킨 겁니다. 며느리가 된 그 딸에게 접근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도구로 쓴 거죠. 왕이 원하면 가족관계도 재편할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왕비 아메스트리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방향이 남편이 아니라 며느리의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왕비는 그녀를 붙잡아 가슴을 베고 코와 귀를 자르고 혀를 뽑았습니다.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크세르크세스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잔혹함을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일탈을 덮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광경조차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법도, 도덕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이 남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금기를 넘으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는 이 장면으로 답합니다. 하렘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왕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어느 방이든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죠. 수백 개의 방, 침묵하는 환관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벽들. 이 공간은 처음부터 왕의 어떤 행위도 은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작동한 날이 왔습니다. 14살 된 공주가 왕의 침실로 불려갔습니다. 왕의 친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을 방법도 없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으며 소리쳐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을 뿐입니다. 50대 중반의 크세르크세스는 그 어린 딸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왕의 소유물에 대한 왕의 권리 행사라고, 거부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은 실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처 입고 돌아온 딸을 어머니가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린 눈물이었으니까요. 하렘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공모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렘에서 태어난 딸들이 12살에서 15살 사이가 되면 예외 없이 왕의 침실로 불려가는 패턴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외가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진 거였으니까요. 기원전 470년이 되자 하렘의 여성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왕의 친딸들로 채워지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딸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고귀해서 평민과 이어줄 수 없고 태생이 불분명해서
왕족과 결혼시킬 수도 없는 존재들. 그러니 하렘 안에 남아 다시 하렘의 일부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실무적으로 집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렘의 최고 관리자 아스파미트레스였습니다. 유산 강요, 독살, 영아 살해까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처리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오래된 톱니바퀴였던 거죠.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제 역할을 할 뿐이.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딸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환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왕의 피를 받은 왕의 딸이기에 가야 한다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국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친딸이 임신을 하면 환관들은 조용히 그녀를 격리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다시 하렘의 노예로 자라나거나. 권력이 만들어낸 생명이 권력의 부품으로 소비되는 순환이었습니다. 그 순환 안에서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도 잠은 잡니다. 기원전 465년 8월 20년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린 황제의 침실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위대장 아르타바누스와 환관 아스파미트레스였습니다. 왕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잠든 왕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였습니다.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황제의 최후는 그렇게 허무했습니다. 전장에서 쓰러진 것도 반란군에게 포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단 침대 위에서 자기가 믿었던 사람의 손에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왕의 죽음 이후에도 궁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거짓 보고와 누명이 난무했고 후계자들 사이에서 골육상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렘 안에 심어놓은 공포와 불신의 씨앗이 이번엔 왕족들 사이에서 싹을 틔운 겁니다. 썩은 나무는 결국 자기 가지부터 부러뜨립니다.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란이 가라앉고 아르탁세르크세스 1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 왕, 새 시대, 새로운 시작.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좌와 함께 물려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 그 시스템, 그 침묵의 공모, 고스란히 새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르탁세르크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복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삭의 몸이 된 그 이복 여동생이 그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17도 채 되지 않은 소녀였습니다. 배가 불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새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렘을 폐쇄했을까요? 아버지의 죄를 단죄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증거를 없애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강제 낙태 시술 도중 소녀는 태아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하렘은 또 한 번 침묵으로 덮였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반란과 암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계승 때마다 피가 흘렀고 신하들은 왕을 믿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를 의심했습니다. 하렘 안에서 작동하던 불신과 공포의 논리가 제국 전체로 번져나간 겁니다. 썩음은 언제나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퍼집니다. 페르시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기원전 330년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가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의 중심이었던 궁전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렘께 사라졌습니다. 기록도, 이록도, 이름도, 흔적도. 페르시아의 공식 서기들은 언제나 왕의 영광만을 기록했습니다. 몇 년도에 어느 땅을 정복했는지, 어떤 신전을 지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치적을 남겼는지. 하렘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망각이었죠. 그나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건 헤로도토스 같은 그리스 역사가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흘려들은 파편들, 포로들의 증언, 탈출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간신히 살아남아 우리에게 닿은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살아남은 기록조차 이 정도인데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수백 명의 여성들. 역사는 그들을 각주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되지만 그 권력에 짓밟힌 사람들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페르세폴리스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 남은 건 돌무더기뿐이었지만 진짜 사라진 건
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국의 황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인간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렘의 비극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환관도, 왕비도, 와머니도, 신하도 그 침묵이 곧 공모였습니다. 오늘날 물리적인 하렘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집중된 곳에는 여전히 또 다른 하렘이 존재합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담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는 것,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